자, 231페이지 3장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인데 전체 그림은 도표를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자, 233페이지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먼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시행자는 이렇게 공공시행자가 있고 공동출자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시행자가 아닙니다.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의 지정고시를 받은 사람, 그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사람이 시행자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 12가지, 요 사람들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데, 다만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때는 5호 토지 소유자나 6호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 소유자와 조합, 요 사람들은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때 요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소유자와 조합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예외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공공시행자는 국가지자체, 요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국가지자체를 특별히 부를 때 요 사람을 우리가 행정청의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 이 사람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행정청이 아니죠. 전부 다 비행정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에서는 행정청 시행자와 공공기관을 합쳐서 공공시행자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6가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저도 지금 한갑인데 일단 벌써 그래 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한갑이 60이 넘어 한갑 진갑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여행을 오래 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자리로 찾아가겠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부인들이 안 따라와요. 고향에 가자 하면. 안 따라오니까 홀로 가서 집 지어가지고 텃밭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 일단 고향을 되돌아가려면 일단 집을 사고 땅 사야 돼. 그럼 땅 사고 집 파는 사람이 누구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참네. 좀 다들 좀 해요. 뭐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하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맞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 샀어. 집 샀어. 그리고 농사 지었어. 농어촌공사. 농사 지을 때는 물 관리해야 돼.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사 다 지어서 한번 놀러 가야 돼. 관광공사. 관광 갈 때는 안전하게 철도 타고 가야 돼. 철도공사. 그 다음에 거기 놀러 가가지고 자기 부인 선물 안 사가 왔다가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근데 어떤 여순영이면 뭐 선물 탔는데도 집에 안 갖다 주고 여기 갖다 주네?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선물 안 갖다 준다고 야단인데, 그죠? 자, 그럼 다같이 땅 사고, 농사 짓고, 물 관리하고, 놀러 가고, 철도 차고 가고, 선물 매입하고, 다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사.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우리는 뭐라고? 공공기관이다. 잘 모르겠거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 한국자 들린 거. 뭐 들린 거?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매입공사, 매입공공기관. 보입니까? 매입공공기관 찾았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이 6가지를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뭐가 있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걸 우리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공사나 이런 서울 SH공사 또는 뭐 대구 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들을 지방공사라고 하는데 이들을 몽땅 묶어서 공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공이라고 했을 때는 행정청인 국가지자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 시행자 하면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정부출형 지방공사는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죠. 공동이 있고 공동은 조금 이따 보기라고요. 자, 민간 5번. 민간 시행자는 제일 끝에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조합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전법인, 여덟 번째 등록업자, 아홉 번째 건설업자 또는 능력업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열 번째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11번째 부동산 투자회사. 일단 굵은 글씨 체크했죠. 자, 그럼 일단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이전법인은 보니까 학교법인하고 공장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전법인. 자, 그리고 등록업자, 그리고 건설업자,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출자법인은 아까 프린트의 교재의 중간에 공동출자법인. 여기서 이제 50%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자의 경우가 50% 이상일 때는, 자, 여기 봐봐. 여기 지방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전법인. 지방공사고 이전법인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어요. 공동으로 출자했는데 이 지방공사가 50%를 넘게 출자했다. 그러면 공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40%, 이전법인이 60% 출자했다. 그러면 민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자 비율에 따라서 50% 초과가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이 되거나 민간이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공동출자법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233페이지에 공동시행자 했는데, 공동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인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조합을 제외한 자가 30% 이상의 출자한 법인으로서 출자 비율의 합계가 20% 이상의 법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한마디로 공동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자 비율이 이게 지방공사가 50% 넘게 하면 공공, 여기가 민간이 50% 넘으면 민간, 이렇게 해서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과 공동시행과 민간시행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부어서 시행자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35페이지의 세 번째, 환지 방식의 시행자죠. 아까 소유자와 조합은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은 소유자와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다. 근데 예외,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치단체 등의 시행인데 거기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병행의 동그라미,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에 달한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참 정리를 다 좀 깔끔하게 했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1번에 밑에 박스에 1번에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줄 두시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6월은 연장. 그래서 이제 1년, 소유자나 조합이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안 한 경우,
신청을 안 한 경우, 그리고 지정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럴 때 자치단체 등이 시행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행.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데 동의를 한 경우. 그래서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치단체장을 시행을 합시다.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행케 합시다. 이런 동의가 있다. 이럴 때는 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을 소유자 조합을 대신해서 자치단체 등이 시행을 한다. 그래서 16 병행 2분의 1, 2분의 1 시작, 16 병행 2분의 1, 2분의 1 시작, 16 병행 2분의 1, 2분의 1. 이게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의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시행자의 변경. 시행자를 바꾸는 사유가 되잖아요. 시행자 변경. 자, 시행자 변경은 1년 이내에, 자,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다. 그렇죠.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자,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 자,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불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구역의 지정고시죠. 여기서 이제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고, 자, 1년 이내에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 그렇죠.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다. 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워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취소됐대. 인가가 취소됐다. 자, 그 다음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를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능이다. 목적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라든가, 즉 소유자와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이들 시행자가 구역 지정이 되고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거나, 자, 그 다음에 인가가 취소됐다거나, 그 다음에 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시행자를 바꿔라,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대행도 넘어가시고, 자, 위탁도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페이지 240페이지 가서 도시개발 조합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자는 이 조합입니다. 자, 그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를 보자고요. 그 도시개발 조합이죠.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도시개발 조합이다.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7인 이상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 자기들끼리 정한 법이죠. 정관을 작성해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설립인가. 이때 설립인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아니고 여기는 지정권자입니다. 무슨 권자?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합니다. 이렇게 설립 등기함으로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립 시기는 설립 등기시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시? 자, 조합은 소유자 7명이 면적의 3분의 1 땅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받고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 설립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이 본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체크할게요. 240페이지 설립인가 소유자 7명 이상이 체크하시고요. 정관 동그라미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제일 밑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땅이 있어요.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땅 소유자가 5명. 자, 여기서 5명. 그 다음에 전체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에요. 이럴 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자,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뭐하고 했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했죠. 맞잖아요.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소유자 몇 명? 5명. 이것이 포함이 된 100명의 2분의 1.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50명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자, 50명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1 땅을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라 이 뜻이야. 그래서 5명 플러스 50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여기 와락했잖아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와자를 요걸 플러스를 엔드를 여기다가 또는으로 고치면 틀리는 거야. 뭐로 고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또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야? 와라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조합의 설립 등기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그리고 법적 성질은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근데 그 조합은 주된 사무소재 설립 등기하면 비로소 성립이 된다.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이죠. 보이나요? 빨빨 좀 넘어가. 242페이지. 자꾸 책이 지금 집중 안 하고 책장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지. 이 공부가 어렵지. 한마디로. 뭐요? 뭐 다 5명. 뭐 왜요?
아, 참네.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는 7명의 조합 토지 소유자 7명이면 된다고요. 3분의 1을 안 가진 사람도 된다고요. 조합은 몇 명만 있으면 7명, 땅 소유자 7명이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야. 근데 구성을 하려면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의 땅 갖고 있는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총 소유자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7명이 아니지 거기는. 설립 요건 자체는 7명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시간 자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에서 보면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다. 거기다 줄치고 토지 소유자 보이나요? 근데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것만 하면 주의하면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가 토지 등 소유자 X.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요런 걸 빨리 메모하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하면 X라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 하면요. 그거는 정비법이야. 정비법은 토지 등이니까 건물도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야. 무슨 소유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가 있고 임원은 조합의 간부죠. 조합의 간부잖아. 그럼 임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 세 사람.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이 조합의 간부인데 그걸 뭐라고? 임원. 넘어갑니다. 자, 임원의 겸직, 금직이 나오고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 243페이지. 제일 위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이 사람은 임원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알아둘 거는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됩니다. 뭐는 된다고? 근데 뭐는 안 돼요? 간부는 안 된다고. 조합장, 이사, 감사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미성년자는 왜 안 됩니까? 제한됐으니까. 예,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성년자는 왜 안 되느냐? 철없는 놈이니까 안 되지. 참네 진짜. 철없다 이게야. 우리 집에도 철없는 놈이 두 놈이 있어. 머리 허연 놈하고 머리 새카만 놈하고.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다 철이 없다니까. 60이 넘어도 철 없어. 이거 저 뒤에 우리 김 반장님이 사람이 자꾸 모르는 소리 했었노. 나는 철이 있는데 이칸다 지금. 농담입니다.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자, 그럼 여러분 1번 피성년 후견인, 항전 후견인 이 사람들, 미성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민법 시간에 제한 능력자라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임원이 안 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기 선고받고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임원의 자격 상실, 조합의 직무, 경비 부담 이런 거 쭉 넘어가셔도 좋아요. 하나 넘어서 244페이지 총회.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총회는 둬야 되는 필수기구죠. 그리고 최고 의결기구다. 아시겠죠? 그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우리 그 조합원들에게 부담 주는 거 있잖아요. 돈 부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담금의 금액이나 징수 방법 그런 거 보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조합의 임원 선임이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총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동창회나 뭐 고등학교 동창회 연말에 한번 가보면 총회 하잖아요. 그 뭐 겸? 송년회 겸 총회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뭐 회장 뽑을 때 회장 우영수 초대합니다. 가면 뭐 박수로 끝내버리지. 그 뭐 누가 토다른 놈이 있어? 없잖아. 토달면 그런 막 왕따당이야. 자, 어쨌든 간에 아무튼 총회를 거쳐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총회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총회 조합원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500명, 2,000명이 된대. 그럼 너무 많잖아. 한 장소에 끌어모으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을 해서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대의원회야. 무슨 회? 총회 권한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대의원회라 하는데요.
대의원회에서는 총회 고유 권한인 정관 변경이나 환지계획 작성이나 조합 임원회 선임이나 이런 거 빼고 웬만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의기구라는 거예요. 아까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고 대의원회는 둘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구분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몇 프로? 조합원 총수의 몇 프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알면 돼. 이게 조합이야. 조합은 핵심은 요거잖아.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면적의 3분의 2를 갖고 있는 소유자 7명 이상이 아니에요. 땅 소유자, 조합원, 소유자 몇 명 이상이면 땅을 뭐 한 평 갖고 있든 2평 갖고 있든 간에 7명 이상, 조합은 소유자 7명 이상이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소유자 7명 플러스 이들이 동의를 얻어야 됐어. 면적의 얼마?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날 30일 이내 주된 삶 소재 설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의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있는 걸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법?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240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뭐냐? 구체적인 조감도입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뭐라고? 조감도. 조감도가 뭐야? 이걸 보라고. 조감도는. 구체적인 조감도 이게 딴 게 아니죠.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해가지고 아파트 이게 이렇게 들어설 것이고 자 여기는 관공서가 들어서고 이쪽은 공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야. 이 조감도 이게 실시계획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계획 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돼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아까 효과에서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봤잖아.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얘기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고시된 걸로 보는데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된 걸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해 안 돼요? 선생님은 늦게 와요. 국계법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제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는 보는데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결정고시된 걸로 보지 않는다 이 뜻이야. 왜?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들어가니까 실시계획일 때 들어가니까 아직은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고시된 걸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요때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할게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이 실시계획은 줄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개발계획에 맞게끔 개발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실시계획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아까 여기 적어놨죠. 설계도서 줄치고 그 다음에 자금계획 그리고 사업시행기간
자금계획이나 사업시행 기간 이런 것이 실시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권자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하느냐? 구역의 지정권자가 인가.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가 인가한다 이겁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떨어지면 알려줘야 됩니다. 고시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공람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46페이지.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 지역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46페이지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의제 줄쳐 뜻입니다. 자, 이리 봐봐요. 여러분, 실시계획의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다가 관공서 짓고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 우리가 국계법 시간에 기반시설, 자, 그 책장 넘기지 일로 보세요. 기반시설, 자, 교공, 유공, 방보완, 기반시설을 지수공수지, 지상, 수상, 공유, 수용,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라.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황여사 맏며느리 사건, 운전학원, 시장 갔다가 차 전복대가 폐차장, 종합병원 간 사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원 만들고 청사 짓고 도로 깔고 하려면 도로 깔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 지을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일일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 법에 뭐 받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몽땅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보니까 네 마음대로 시행자가 도로 깔고 싶으면 도로 깔고 공원 깔고 싶으면 공원 깔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의 고시 등록. 자, 하나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제 얼굴 한번 봐요. 잘생긴 제 얼굴 한번 봐요. 지형도면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게 국계법의 효력이라고요. 그런데 도시국계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면 언제 무슨 기간? 사업시행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이게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개발계획에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무슨 기간 안에?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특례가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인허가의 의제인데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되는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 인허가의 의제 이렇게 우리가 보자. 관계되는 인가와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건주, 농산산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건주, 농산산 시작. 자, 그러면 체크해 놨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15번에 건축허가, 16번에 사업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9번에 산지전용허가 신고, 8번에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의 도로점령허가 뭐 이런 경우인데 그거 빼더라도 건주농산산도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관한 법에 의한 9번 임목, 주계, 벌처허가, 그리고 도로점령허가 이런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요거
건주 요거 다른 거 몰라도 건주는 기억해야 돼. 실직액 인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의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는 거 하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본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건주는 꼭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감리. 감리는 감독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가서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시행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의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 요거 우리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환지 방식 요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일단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사업 시행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철수시 집이고 여기 영수시 집이고 여기 금이시 집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다가 산이 있고 논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드문드문 집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 속에 딱 그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공원 만들고 관공서 학교 들어서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중심상가 조성이 되고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수용 방식은 아까 그림에 보다시피 이거 너가 돈 내줄 테니까 토지 가격 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몽땅 밀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서 5억 내주고 10억짜리로 만들어서 대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다음 환지 방식은 요 사람을 여기다가 새 땅, 여기다가 새 땅, 요렇게 새 땅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를 새 땅에다가 이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보내고 돈 주고 내보내고 상 밀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팔아먹는 게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은 용지비가 용지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간선시설비가 가장 많고 기반시설 확보가 유리하고 투자 회수, 초기 투자가 과다하고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 시행 기간이 용지 일괄 매수로 단기간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될 수 있고 민원, 개발 반대 민원이 많다. 그 다음에 도시발전 적극적이다. 이게 장점이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주로 지작물 보상비라든가 과소필지의 매수비용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죠. 그리고 간선 설치 비용이 가장 적고 기반시설 확보가 불리하고 투자 회수, 초기 투자가 적고 채비지 매각으로 회수할 수가 있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환지계획 시 주민 동의, 민원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가 있고 개발 민원의 최소라든가 사업 시행 과정상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시 발전은 소극적인 형태죠. 혼용 방식은 매수 방식과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섞여지게 하니까 매수 방식에 비해 다소 적고 용지비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매수 방식과 간선 비용은 동일합니다. 기반시설 확보가 유리하고 그 다음 투자 회수가 매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입니다. 비환지 구역, 환지를 안 하는 구역은 반투번 환지, 반투번 수용이니까 비환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민원이 개발 반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사업 시행상 민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도시 발전도 적극적인 형태로 될 수 있는 것이 혼용 방식의 그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페이지 한 장 넘어서 환지 방식은 박스에 대지로서의 효용 정립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 분합, 구역 변경,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고 개발 사업의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줄치고 땅값이 너무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도저히 수용 사용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은 분할해서 혼용하는 게 있고 분할하지 않고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의 변경이죠.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여기서 공공시행자의 공, 그 다음에 수용의 수, 그리고 환지의 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공공시행자의 공, 혼용 방식에서 혼, 그리고 환지의 환. 그 다음에 3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시행자의 시, 수용에서 수, 혼용에서 혼. 자, 이건데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사업시행 방식을 그려줄 테니까 빨리 한번 보면 돼요.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입니다. 시행 방식의 변경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공, 수, 환입니다. 그 다음에 공, 혼, 환입니다. 그 다음에 시, 수, 혼입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1번이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공수환. 그 다음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해서 혼용 방식으로 환지할 수 있다. 다 같이 공수환 시작. 큰 소리로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뭐냐? 아하, 이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는 변경이 안 되는 거구나. 수용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 그래서 수용에서 환지로는 바꿀 수 있지만 환지에서 수용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거지. 그리고 혼용에서 환지를 되지만 혼용에서 수용으로 못 바꾼다 이거지.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라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쉬십시오.